1번은 강건우 학생이고요. 자동 물주기 로봇입니다. 본인 자료 공유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네, 제가 만든 로봇은 자동 물주기 로봇이고요. 그리고 연구자는 강건우 임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습도 센서가 화분의 습도를 측정하는 뒤 낮으면 수정 모터가 물을 주고 다시 습도가 높아지면은 물 주는 걸 멈추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은 습도 센서와 릴레이 모듈과 수정 모터를 이용해서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은 이렇게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처음에는 박스에 물을 담고 기울여서 할 생각이었지만 박스가 너무 무거워서 릴레이와 수정 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로봇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로봇인데 릴레이 모듈과 솔더 센서로 자동으로 물을 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구독 영상은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보실 수가 있고 결론 및 결론은 물을 잘 공급하고 습도가 90 이상이 되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어는 리모컨도 써서 번호를 누르면 다른 식물에게 최적화되게 물을 주게 바뀌면 좋을 것 같고 방수 기능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도 문서가 제거하고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수중 모터라는 게 여과기 모터로 한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친구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은 다음 2번 강보나 학생의 책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로봇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로봇반 강문아입니다. 제가 연구한 책 정리 로봇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책이 많고 동생들이 어려서 책을 잘 꽂지 않아 책상에 쌓여 있거나 바닥에 어질러져 있어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책 정리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도서관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봇팔의 관절 부분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아두이노와 서브모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였습니다. 연구 계획은 로봇팔 자동차가 센서로 감지하여 책을 넣을 계획을 변경하여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고 북트럭에 놓게 되어 있는 책들을 꽂아주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퍼가 잡을 수 있는 무게 때문에 책과 책장은 미니어처로 작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은 과학상자로 자동차와 로봇팔의 부분을 만들었으나 모터의 호환과 여러 가지 문제로 로봇팔 키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6개의 서브모터가 있는 로봇팔로 만들었으나 코딩의 각도 계산을 잘못하여 서브모터가 타버렸습니다. 서브모터가 4개인 로봇팔로 다시 만든 후 코딩의 각도 계산을 다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제가 만든 로봇의 아두이노 소스입니다. 연구 결과 동영상입니다. 결론 및 제안. 그리퍼로 북트럭 위에 책을 잡고 회전축으로 방향을 틀고 팔꿈치와 어깨 부분에 서브모터로 팔을 책장까지 뻗어 책을 옮깁니다. 서브모터의 회전값을 잘못 계산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미니어처 책을 책장으로 옮기는 것은 성공하였습니다. 아두이노가 처음이라 코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분류 방법이나 센서를 이용한 연구는 하지 못하였으나 아두이노를 공부하여 보완하고 싶습니다. 최종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없이 다시 만들고 코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보나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는 문서가 제거하고 질문해 줍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지금 로봇이 넣는 자리 말고 다른 곳에 빈칸이 있는 경우 로봇이 인식하여 넣을 수 있나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어렵지만 제가 더 공부하여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 주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로봇팔을 가상의 책장에 옮기는데 그러면 한 곳에만 책을 지금 꽂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로봇으로는 한 곳에만 같은 곳에만 꽂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개발해서 다른 곳에도 꽂을 수 있고 그게 책이 있는지 없는지 센서를 이용해서 연구를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연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따로 없으면 우리 다음 친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둔전 제일초등학교 강정민 학생의 전염병 검사 로봇입니다. 자료 공유 걸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구한 로봇은 전염병 검사 로봇입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로봇의 뒷 작동, 로봇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료진이 검사하게 되면 의료진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검사를 하면 서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로봇이 진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고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 로봇이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스스로 온도를 잰 후 온도에 따라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사람에게 거부감이 가지 않는 디자인으로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봇의 디자인입니다. 사용할 센서는 온도 센서와 접촉 센서를 사용하였고요. 로봇의 앞모습입니다. 여기는 로봇의 뒷모습입니다.
로봇의 작동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작동입니다. 상황 1. 사람의 얼굴이 감지되면 인사말이 시작됩니다. 상황 2. 오른쪽 손을 올린 후 별을 누르면 온도가 측정된다고 설명해 줍니다. 3입니다. 반대쪽 손에 있는 온도 센서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화면 온도가 나오고 접촉 센서를 눌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 4. 현재 온도에 심각하거나 정상이라고 나오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결론은 목적처럼 스스로 사람의 체온에 따라 사람의 상태를 알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고 로봇의 디자인이 사람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안입니다. 팔을 좀 더 활용해서 검사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장비를 사용하여 만들고 싶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 주세요. 네, 음성어 제거하고 질문해 주면 됩니다.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체온을 재는 로봇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온도 센서가 그럼 주변의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온도 센서는 거기 아까 셋으로 된 부분에 온도를 재는 거고요. 주변의 온도에는 딱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장착한 게 보이던데 스마트폰에 코딩을 하신 건가요? 이게 스마트키트라고 아, 여기가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는 거라서 제어기에 따라 코딩을 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그거대로 작동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혹시 로봇이 이동도 하나요? 처음에는 이동하려고 바퀴도 달았긴 했는데요. 이제 가다 보니까 바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전에 재원 중에 팔을 더 이용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 그건 좀 고민하지 않아 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다음 친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친구는 영일초등학교 김도윤 학생이고요. 마스크 소독기에 대한 발표입니다. 김도윤 학생은 발표자로 공유해서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일초 김도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마스크 소독기입니다. 목차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 계획, 제작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언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는 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하면 폐기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단시간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소독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인터넷 상점에서 찾았습니다. 제작 준비 및 과정입니다. 처음으로 메인 커버를 모델링한 뒤 제작을 한 다음 그 프린트한 메인 프레임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 모터를 달고 컨베이어 벨트를 제작합니다. 그 다음 버튼 케이스를 제작한 다음 LCD 케이스로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LED로 조립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최종 완성본의 운행 영상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시간을 입력할 때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늘리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줄입니다.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소독을 시작합니다. 물체가 들어갈 때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컨베이어 벨트는 잘 움직여 소독이 이루어지는 위치에 잘 멈춥니다. 소독할 때 물체의 이동이 끝나면 바로 불이 켜지고 소독이 시작됩니다. LED에 납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체가 나올 때 물체가 약간 걸리긴 하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결론 및 제안. 결론. 이 로봇은 아두이노로 만든 것으로 마스크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들어가고 UV LED가 켜지면 일정 시간 소독 후 마스크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 외출 후에 바로 마스크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 다음에 제작할 때는 컨베이어 벨트를 더욱더 경사지게 만들고 빛이 잘 새지 않게 하고 소독 효과가 더 좋은 UVC LED를 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마스크 소독기에 사용한 LED가 UV LED라고 했는데 그 UV LED가 물체를 소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UV LED는 물체를 통과하면서 세균을 죽인 다음 그 세균을 털어야 안전하긴 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시험하실 때는 일반 얇은 마스크를 가지고 하셨다고 봤는데요. 혹시 이런 종류의 두꺼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충분히 실험도 다 해봤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다산 세범초등학교 박지산 학생이고요. 포레스트 파이어 파이트로라고 해서 산불 소방 로봇에 대한 발표입니다.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Forest Firefighter고요. 저는 박지산이고 다산 세범초에서 왔습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이번 강원도와 호주, 캘리포니아 등 큰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을 로봇 대신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길을 빠르게 잡아 동물과 자연 파괴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로봇이기 때문에 불에 더 근접해서 끌 수 있고 사람이 갈 수 없는 험한 길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헬기 연료 등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처음 연구 계획은 뒤쪽에 이 탱크 바퀴처럼 생긴 캐터필러를 달고 앞쪽에 큰 바퀴를 달아 균형을 맞추며 도매 안에다가 기계 장치와 물탱크를 장착하고 호스를 달아 물이 발사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물질들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범퍼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작 과정은 기본 판을 이용해 큰 판을 만들고 그곳에 앞바퀴와 큰 바퀴를 답니다. 그리고 기어드 모터와 차동 기어를 이용하여 구동 장치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구성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층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스와 물통을 장착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스틱 판으로 틈새를 막아줍니다. 처음 연구 결과입니다. 산길에서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탱크 바퀴와 비슷한 캐터필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길이를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앞에 균형을 잡고 힘이 나갈 수 있도록 큰 바퀴를 장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모터가 약하고 고무줄로 연결해 내구성과 에너지 손실이 컸으며 두 개의 바퀴를 한 개의 기어로 연결하면서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모터 연결 방식을 바꾸어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했고 체인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고무를 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완하여 연구 결과 2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장치 안에 이물질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판으로 최대한 다 막았으며 방해물을 밀기 위해 앞에 삼각 전면 범퍼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에 개별 모터를 달아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했고 앞에 바퀴를 차동 기어와 기어드 모터로 연결해 힘을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소방 로봇인데 물을 발사할 수 없었으며 물탱크가 저장되지도 않았습니다. 해결 방안은 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해야 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여 3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물을 발사할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층을 높여 공간을 만들고 호스와 통로를 장착했으며 모터 뭉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주어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조적 한계로 크기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추후에 장비를 더 마련하여 재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 최종 결론은 과학상자를 이용하여 조립하였고 압력의 차이를 주어 물이 발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층을 높여 물탱크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었고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물을 발사할 수 있는 로봇을 구현했습니다. 제안은 블루투스 연결치과 센서들이 있다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싶고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서 실제 불도 꺼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박지산 학생 동영상은 없나요? 네, 동영상은 안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 불을 끄는 로봇인데 사람은 구조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네? 좀 더 천천히 불을 말해주세요. 끄는 로봇인데 화재 상황에서 사람은 구조할 수 없는 거죠, 아직 불만 끄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문이 나가는 건 테스트 해봤나요? 네, 따로 테스트 해보긴 했는데 장치를 구현하고 장착하고 나서는 기계 손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 우리 박지산 학생의 발표 마치고 다음 학동초등학교 부기찬 학생의 하키 경기 촬영 기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산 학생 고생하셨습니다. 부기찬 학생은 자료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제가 만든 로봇은 아이스하키 연기 촬영 기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몸싸움도 많고 딱딱한 퍽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선수들도 많이 다치고 심판이 퍽이나 스틱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빠른 경기 진행 속도 때문에 심판이 결정을 잘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의 안전과 공평한 경기를 위해 심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 심판 로봇을 만들려면은 이제 아이스하키의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로봇이 알아야 되고 또 기능 같은 것들도 제가 만들지 못하는 센서나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구현이 어려워서 저 여기서 배운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하여 퍽을 따라다니며 경기를 촬영할 수 있는 심판 역할을 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검은 선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서 퍽의 흔적을 인식해 퍽을 따라다니며 하키 경기를 촬영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경기 영상을 더 자세히 찍어서 심판이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바닥에 있는 색깔이 적외선을 반사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 원리를 이용해 퍽을 따라다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동을 해보았더니 오른쪽 센서가 멀리 있는 선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라인 트레이서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만 저렇게 제자리 회전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쪽 바퀴는 돌아가고 불이 들어온 쪽은 돌아가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 쪽 바퀴가 멈추고 나서 다시 구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라인 트레이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로봇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라인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완성도 있는 로봇을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에 정말 이제 로봇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은 선을 인지하고 또 심판에 대한 여러 기능도 탑재해서 제대로 된 심판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건가요? 카메라는 달려 있어요. 카메라는 그
아두이노 그 본체 위에다가 달았어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그 하키를 플레이하는 것을 녹화한 다음에 그것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하키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보는 그 기계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이 그 기계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경기 중에 퍽에 로봇이 맞아서 로봇이 고장날 위험은 없나요? 로봇이 고장나지 않게 그 경기장 밖에 테두리만 따라다니도록 이제 퍽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 직접 그 로봇을 이용해서 촬영은 해보았나요? 촬영을 해보았어요. 근데 라인 트레이서의 그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 제대로 구동이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경기를 촬영하는 기계는 만들지 못했어요. 질문 없으면 우리 부기찬 학생의 발표 마치고 다음 학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찬 학생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정평초등학교 신용호 학생의 스프레이 방역 로봇입니다. 신용호 학생은 자료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 로봇반 신용호입니다. 제가 연구한 로봇은 스프레이 방역 로봇입니다. 제가 설명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소개 및 로봇 소개. 둘째, 로봇의 연구 방법 및 내용. 셋째, 로봇 코딩 프로그래밍. 넷째, 연구 결과. 다섯째, 결론 및 제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평초등학교 왕년 신용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액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장소의 경우 위치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의 키에는 낮고 어린이들에게는 높기 때문에 소독약이 눈에 들어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람들에게 소독액을 사람의 키에 맞추어 자동으로 분사해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프레이 방역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로봇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데 적외선 센서는 흰색 부분인 발광부와 검은색 부분인 수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광부는 적외선을 쏘아대는데 이 빛이 물체나 사람에 튕겨서 돌아와 수신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가다 이 적외선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감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감도 조절은 발광부와 수신부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먼저 소아, 청소년, 성인의 평균 키를 알아냅니다. 둘째, 평균 키에 맞추어 적외선 센서를 벽면에 부착합니다. 셋째, 로봇이 센서를 이용해 사람들의 키에 맞추어 내려옵니다. 넷째, 집게가 움직이며 사람의 손에 소독액을 분사합니다. 코딩은 엔트리로 하였고 메인보드는 과학상자와 메카 코딩을 사용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으로는 1차, 메인 프레임을 제작 및 체인 로봇선을 장착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상승하는 도중 볼트가 이동을 방해합니다. 이것을 보완한 2차, 적외선 센서 및 메인보드를 메인 프레임에 장착, 스프레이를 장착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적외선 센서의 오작동, 스프레이 분사의 오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완한 3차, 코딩을 보완하여 적외선 센서의 오류 수정 및 스포이드로 교체합니다. 처음에는 코딩이 오류를 일으켜서 버튼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감도 조절과 코딩을 수정하여 적외선 센서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맨 아래 센서에 손이 닿으면 로봇손이 1번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용 연령은 키가 100cm 이하인 소아입니다. 중간 위치 센서에 손이 닿으면 로봇손이 2번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용 연령은 키가 150cm 이하인 학생입니다. 맨 위에 센서에 손이 닿으면 로봇손이 3번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용 연령은 키가 180cm 이하인 성인입니다. 로봇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스프레이 방역 로봇은 사람들의 키에 맞추어 소독액을 분사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로봇을 만들면서 센서의 오작동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외선 센서 대신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적외선 센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고 도전을 하여 맨 마지막에는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분무기를 지지할 수 있는 모터와 성능 좋은 적외선 센서로 한층 더 발전된 스프레이 방향 로봇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고통을 벗어나고 안전함과 편리함을 가지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지도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을 빛낼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해 주세요. 질문 그러면은- 있습니다. 네, 보나 학생 먼저 할게요.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를 사용했는데 그거는 스포이드를 해갖고 몇 번까지 최대 분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실험한 바로는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스포이드로 교체해줘야 하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더 연구를 해가지고 분무기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친구 질문해 주세요. 작동 중에 움직이면서 떨림이 심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그 작동 중에 떨림이 심하긴 하지만 멈추면은 떨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사하는 도중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로봇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되게 그 받침대가 작아 보이던데 어떻게 서 있는 거죠, 로봇이? 그 모터를 구동기어 뭉치를 사용해서 더 느리지만 더 단단하게 하였고 중간에 철사를 달아가지고 더 무게를 분산시키도록 하게 했습니다. 스포이드에 소독액을 담아서 현재는 분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채우는 기능은 없는 건가요? 네, 아직은 일회성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2배속이라 했는데 속도가 느린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코딩으로 보완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모터가 너무 빨리 돌아버렸습니다. 코딩을 최대 마력으로 모터를 돌리면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제자리에 서지를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추후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그 분사 장치가 멈추는 지점이 각 사용 연령대별 평균 키 지점에서 멈추게 코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머리 쪽으로 소독대가 분사가 될 텐데 부상의 위험이 있지 않나요? 그게 머리 쪽으로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센서에 손을 대가지고 그 위치에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다가 분사가 되지 머리에다가 분사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센서를 평균 키에다가 맞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시하신 그 사용 키보다 조금 높은 키가 조금 큰 사람이 사용을 해야 키가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가장 손을 뻗었을 때 가장 가까운 센서에 노출이 되는 것이라서 저절로 자신의 키에 맞추어 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수직 이동을 하셨는데 사실상 스포이드보다는 판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스포이드를 굳이 사용하셨나요? 아까 전에 PPT에서 올렸듯이 분무기로 하면은 로봇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쏟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무게가 그것보다 더 가벼운 스포이드로 바꾸었습니다. 네, 신용 학생 발표 잘 들었고요. 선생님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한 가지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자면 센서를 인식하고 다시 원위치로 내려온 게 제일 하단인데 그 부분이 중간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이동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또 좋은 연구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유지승 학생의 가족용 물건 찾기 로봇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초등농부 연구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유지승입니다. 저는 물건 찾기 로봇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평생 약 37시간 동안 리모컨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물건을 찾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별것이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및 방법 및 내용입니다. 제작기간은 2020년 8월 13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걸렸고 준비물은 비트브릭, AA 건전지 4개, 노트북 혹은 태블릿 PC가 필요합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제작 과정은 첫 번째는 배터리를 메인보드 전용 브릭에 장착하고 메인보드 전용 브릭에 메인보드와 버튼을 핀을 이용해 장착합니다. 메인보드에 모듈을 꽂습니다. 배터리 전용선을 메인보드에 끼우고 버튼 1번에 연결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로 해도 소리가 나긴 하지만 두 개를 하면 소리가 더 잘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전체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고요. 하부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실생활에 적용한 모습은 일단 QR코드로 만들었으나 지금 보여줄 수 없으나 밑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트리를 실행시키고 그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로봇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로봇과 물건을 같이 두면 물건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이 연구는 로봇에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로봇이 소리를 내서 물건을 찾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품과 크기를 최소화하여 실제 상품화 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로 기존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래 또 다른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로봇에 신호를 보내 소리를 나게 하려고 했으나 로봇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못 찾아서 노트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크기가 크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수신이 되지 않아 소리가 안 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전에 비트브릭을 보니까 그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사용했던데 블루투스는 최대 10m, 보통 10m까지밖에 그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m 이상 떨어져 있으면은 그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그것도 마지막에 말했듯이 아직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로봇이랑 물건을 같이 두지 않았을 때는 물건에서 로봇이랑 같이 없으니 소리가 나지 않아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런 겁니다. 물건을 로봇에 만약에 같이 두거나 부착해 두면은 만약 그 물건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가 있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책이나 그런 물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책에다 블루투스를 연필 같은 경우는 안 될 너무 작아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로봇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은 그 작은 로봇을 책에다 붙이면은 그 책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기를 붙여가지고 그걸 수신기를 찾아서. 네, 그런 원리예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을 여러 개 붙였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다 빛이 나는 건가요? 버튼 누르면은 만약 여러 개 있을 때 한 번에 소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그거는 제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동굴 있잖아요. 그게 모듈과 하나씩 연결이 되니까 그 동굴을 어떤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그 포스트잇으로 해놓고 그거를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연결해서 그거를 하나씩 찾으면 되겠죠. 방금 노트북이랑 태블릿 PC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좀 더 하게 되면은 핸드폰으로
앱을 그거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용인 신곡초등학교 이선용 학생의 재난구조 로봇입니다. 이선용 학생은 자료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초등 로봇반 이선용입니다. 저의 개인 연구 산출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재난구조 로봇입니다. 목차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차 모델, 2차 모델, 결과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입니다. 우선 재난구조의 목적은 구조팀이 구조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여 안전지대로 후송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명구조 이전에 구조팀의 안전과 인명구조 이후에 신속한 후송이 필요하며, 그래서 저는 안전성을 구현하는 1차 로봇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2차 로봇을 각기 다른 구동수단을 적용하는 모델로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이것이 1차 모델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차 모델은 2차 모델의 1차 로봇과는 다른 로봇입니다. 1차 모델의 성능 예상입니다. 다관절을 이용한 집게팔의 가동성이나 빠른 속도는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높은 조작 난이도나 팔 때문에 제약적인 가동 범위는 단점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모델인데요. 2차 모델 1호기의 사진입니다. 2차 모델은 처음과 수정본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처음의 2차 모델이고 이것이 수정 후의 2차 모델 1호기입니다. 이것은 수정 전의 2차 모델 2호기이고 이것은 수정 후의 2차 모델 2호기입니다. 2차 모델의 성능 예상입니다. 우선 장점은 한 대의 로봇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두 대의 로봇이 각각 진입과 환자 후송을 나누어 담당하여 각각 전담하는 역할에만 특화된 기능을 넣어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설계 제작해 1차 모델에 비해 견고하지 못한다는 점과 1차 로봇과 2차 로봇의 분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모델의 수정 과정입니다. 우선 각 로봇에 LED를 장착하고 1차 로봇의 집게 조절 기능과 2차 로봇을 위한 하차 장치, 앞쪽에 장애물 제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로봇은 집게의 형태와 전체적인 형태를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2차 모델의 기능입니다. 1차 로봇과 2차 로봇으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ED가 내장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밝지 않고, 이것은 2차 로봇도 마찬가지인 두 로봇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로봇은 2차 로봇에 비해 가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로봇의 전체적인 힘이 강하고 집게의 위아래 이동이 가능합니다. 2차 로봇은 가동성이 1차 로봇에 비해 뛰어나나 사이즈가 1차 로봇보다 작고 힘이 약합니다. 2차 모델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비교입니다. 2차 모델 수정 전에는 2차 모델이 1차 로봇에서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차 로봇의 집게가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있었습니다. 수정 후에는 하차 장치를 설치해 2차 로봇이 1차 로봇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했고 2차 로봇의 집게가 작동하게 했습니다. LED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 소모가 있으나 이것은 재난 구조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LED를 설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1차 로봇 재난구조 로봇을 1차 로봇과 2차 로봇으로 이원하여 구현한 다음 이를 다시 이중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는 재난구조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충실한 구동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재난구조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과 신속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합하는 상이한 구동수단을 적용한 다음 이를 이중 형태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재난구조 상황에서 구조로를 개척하는 팀과 구조팀의 이원화된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계통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로봇의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두 가지 로봇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두 가지 로봇을 따로따로 조종기 두 개로 조종을 해야 하나요? 네.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로봇이기 때문에 조정기 하나로 조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정기 두 개로 조정하게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완전히 2차 로봇이 1차 로봇에 의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혹시 뒤에 장애물들에 걸리거나 그럴 위험은 없나요? 1차 로봇이 2차 로봇을 수납하는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2차 로봇의 가동적인 한계 때문에 경사로를 타고 올라갈 때 바퀴가 공중에 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완전하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정 후 로봇의 성능을 말씀드릴 때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한 말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1차 로봇이 아까 전에 그 큰 로봇이 장애물을 제거할 때 집게발로 그 장애물을 제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집게발로 장애물을 잡고 뭐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계속 가는 건가요? 실제로 장애물을 부숴버릴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집게발 같은 경우는 장애물 제거의 목적이 있지만 장애물을 길 앞에서 치워버리기만 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그냥 뒤로 넘겨버리거나 아니면은 집게 위아래 높낮이 조절 기능을 사용해서
뒤로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큰 장애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버리는 건가요? 밀어버리거나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장애물의 강도가 강한 경우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만, 강도가 약한 경우는 앞에 달려있는 두 개의 장비를 이용해 부셔서 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질문 더 없으시나요? 그렇다면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성초등학교 이선호 학생의 크랭크 기구와 서버 모터를 이용한 계단 로봇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성초 이선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기사입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유모차가 있으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계단이 많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앞에 기사에서 보았듯이 일상생활을 할 때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라 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많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경사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하철역 환승 구간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힘든 곳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가 계단을 이용할 때 도움을 주는 로봇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작업했고 메타로봇과 프로봇을 사용했습니다. 메타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메타 스튜디오를 사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계단의 단높이와 너비를 알아야 했습니다. 계단의 단높이와 너비는 건축물 병력으로 정해져 있어 보통 계단 기준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단높이는 18cm 이하, 단너비는 26cm 이상을 오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버 모터는 180도 범위 내에서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람의 팔다리 관절처럼 기계 팔이나 인간 형태의 로봇의 관절 부분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단을 오를 때 다리의 관절이 움직이는 것처럼 서버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크랭크 장치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동력 장치입니다. 로봇이 계단을 오를 때 서버 모터에 연결된 크랭크 장치가 앞바퀴를 들어 올리게 하는 동력 장치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단 로봇에 구현된 크랭크 장치 부분입니다. 제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바퀴 6개와 M자 프레임을 사용하였고 서버 모터 2개와 크랭크 장치를 연결하여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전후방 DC 모터 2개씩 사용했습니다. 2차에는 보조 바퀴 2개를 추가하였고 가운데 바퀴에 DC 모터 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코딩 프로그램으로 서버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마지막 3차에는 보조 바퀴를 제거하고 2개의 큰 바퀴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뒷바퀴, 계단과 닿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뒷바퀴의 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구동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1단계가 기본 자세이고 2단계는 서버 모터가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이 구동 방법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 서버 모터가 크랭크 장치를 눌러서 앞바퀴를 내려서 로봇을 약간 뜨게 하는 게 3단계이고 마지막 4단계는 DC 모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이 방법이 4단계입니다. 로봇의 동작 영상 보겠습니다.
결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단 로봇을 만들면서 서버 모터와 크랭크 동력 장치에 대해 알게 되고 적용해 본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은 계단을 오를 때 무게중심과 계단의 단높이와 너비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게중심과 단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로봇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연구에는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도 있는 로봇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전에 이 로봇을 만든 이유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은 로봇이 수평이 돼야 되는데,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제가 만든 로봇을 올라가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을 다음에 연구할 때 보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지하철을 예시로 드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까요? 저 로봇의 기준으로 좀 무거운 물건을 좀 더 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려면 더욱 크게 만들어야 할 텐데 더 크면은 소음도 커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들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 점을 조금 보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혹시 높이가 다른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올라갈 수 없나요? 아니면 이 로봇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계단을 만들 때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치를 두고 계단 오르는 거를 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법은. 계단 높이까지 생각해서 구현했다는 게 아주 좋은 연구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로봇이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고 경사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저 정도 구현을 시키고 성공을 시켰다는 것에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선우 학생의 발표는 마치고 다음은 당천초등학교 이승민 학생의 무인 택배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학생은 발표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이승민 학생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세요. 네. 제가 연구한 로봇은 무인 택배 로봇입니다. 미안해요, 이승민 학생.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보이도록 해주세요. 네, 됐어요. 네, 제가 연구한 로봇은 무인 택배 로봇입니다.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런 시점에서 대면으로 택배를 배달하면 바이러스의 간접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비대면으로 물건 전달할 수 있는 택배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무거운 물건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택배 기사님이 로봇을 이용하여 쉽게 물건을 전달하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전달하여 서로 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연구 방법은 먼저 비트브레이커 무선통신 동글을 연결한 뒤에 DC 모터로 구동 장치를 만듭니다. 조종은 컴퓨터 키보드로 따로 조작하고 집게는 과학상자로 만드는데 엔트리와 연결을 하지 못해 따로 조작합니다. 먼저 1차에는 비트브레이커 웨이보드에 DC 모터 2개를 연결하고 과학상자 몸체를 만듭니다. 구동하기 위해서 AAA 건전지 4개를 사용합니다. 무선통신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므로 비트브리의 무선통신 모듈과 엔트리를 연결해 DC 모터가 제자리 회전 앞, 뒤 구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차에서는 서브 모터를 활용해 두 가지 모터가 엔터키를 눌렀을 때 내부로 90도 회전하고 뗐을 때 다시 외부로 90도 회전해 원상복귀시키는 원리입니다. 집게의 움직임이 구현 가능하나 집게의 힘이 부족해서 3차에서는 2차의 과정에 과학상자의 톱니와 모터로 집게를 만들었습니다. 모터가 돌면서 모터에 끼워져 있던 톱니와 집게의 톱니가 만나 벌어지고 접혀지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집게 힘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완해 과학상자의 부품으로 집게를 완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차에서는 앞뒤 회전을 가능하게 구현했고 서브모터 90도 회전이 가능한 것들을 수정했고 3차에서는 기존 서브모터를 삭제했기 때문에 코드에서도 서브모터 움직임을 삭제했습니다. 움직임 몸체 비트브릭 DC 모터로 움직임이 가능하고 몸체가 커 집게 조종기 적재 가능합니다. 집게는 과학상자로 집게를 만들어 튼튼하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앞뒤 회전 모든 화면 가능하여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별로 이 택배 로봇은 물체를 잡고 동영상을 잠깐 결론은 이 택배 로봇은 물체를 잡고 무선으로 이동하며 앞뒤 회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옮길 때 뒷부분에 물건 적재 가능하고 집게를 이용하여 한 가지 부품을 전달 가능하여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재원 바퀴가 무게를 잘 지탱하지 못하고 경사면을 잘 올라가지 못하므로 무한궤도형 바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집게를 엔트리와 융합해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집게로 물건을 잡기 위해 집게를 수동으로 조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동이 책 5권까지 이동 가능하다고 했나요? 네, 책 5권을 지고 움직임이 가능해요. 아, 위에 올려서? 네, 무게를 지탱. 아, 그럼 바퀴가 좀 연약해가지고. 그럼 집게로 이동하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 옮길 수 있어요? 일단 물건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물건을 선생님의 말하는 의도는 뭐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뭐 그 정도 혹시 해본 결과가 있으면 궁금해서. 그냥 팩트 작은 거? 그 정도 넘길 수 있어요. 집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네. 무게는요? 무게요? 근데 무게도 그렇게 많이 무거운 물체를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집게로 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휴지 정도. 혹시 다른 친구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면 다음 다솔초등학교 임수빈 학생의 수건 개는 로봇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솔초등학교 임수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로봇은 수건 개는 로봇입니다.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여름철은 장마와 습도가 높아 샤워를 자주 하게 됩니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샤워를 자주 합니다. 가족들이 씻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건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빨래량이 늘어납니다. 집안일과 직장일로 바쁜 엄마의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수건 개는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연구 계획입니다. 다양한 빨래 개는 로봇을 탐색을 해보고 나만의 수건 개는 로봇을 구성하기입니다. 또 그 다음 저만의 수건 개는 로봇을 만들기입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판을 2개를 이어줍니다. 두 번째는 경첩과 서브모터를 달아주고 세 번째는 다른 서브모터에 막대기를 달아줍니다. 네 번째는 배터리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어주고 그다음 모든 선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완성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프로그래밍은 이럽니다. 구독 영상입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이 로봇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판을 접었다 펴서 판을 먼저 접고 막대기와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수건을 접는 로봇입니다. 수건을 로봇 위에 올려둘 때 매번 똑바로 올려두기가 힘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건을 위치시켜주고 저절로 쌓아주기까지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면 자판기와 비슷하게 수건을 넣으면 저절로 수건을 접어줄 수 있으므로 더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수건의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큰 수건이나 더 작은 수건,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접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상으로는 크기가 보통 수건이랑 맞지 않아서 조금 작은 수건을 이용했지만 나중에 제가 부품들을 보충하면 큰 수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나요? 그러면 임수빈 학생의 발표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다음은 하면초등학교 이문찬 학생의 시각장애인 휠체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면초등학교에 다니는 임은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로봇은 시각장애인 휠체어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저희 학교에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보조 선생님께서 친구의 휠체어를 항상 끌어주시고 계단을 사용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장애물을 피해 스스로 움직이고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철물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은 자이로 센서와 초음파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이로 센서 칩셋 내부에 큰 철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철판은 네 귀퉁이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이 칩셋을 기울인 상태에서 감속을 하면 관성에 의해 철판이 이동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움직인 거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이동 방향을 확인하고 각속도 값을 연산해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로 초음파는 음파의 한 종류이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의 음파를 말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의 파동을 보내 3에서 400cm 정도에 가까운 장애물에 닿아 음파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거리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로 과학상자 6호, 트윈모터, 자이로 센서, 서브모터, 9V 건전지, 아두이노 우노, 브레드보드, 초음파 센서, 모터 드라이버, 캐터필러 마크입니다. 제작 과정은 첫 번째, 앵글 19 2개, 앵글 11 2개, 기역형 브래킷 4개를 이용하여 기본 몸체를 만들고 트윈모터와 캐터필러 바퀴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자이로 센서, 서브모터를 연결하여 자이로 센서로 각을 측정하고 변화가 있으면 서브모터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초음파 센서 트윈모터를 연결하여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트윈모터를 이용하여 몸체가 회전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의자를 만들고 축 14cm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체의 앞쪽에 서브모터, 초음파 센서, 의자를 연결하고 뒤쪽에 아두이노 우노, 자이로 센서, 모터 드라이버를 붙입니다. 트윈 모터는 몸체의 구동을 담당하고 자이로 센서는 몸체의 기울어진 정도를 담당합니다. 캐터필러 바퀴는 계단을 오르거나 험난한 길을 이동할 때 사용하며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제작한 시각장애인 휠체어의 전체 모습입니다. 다음은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피하는 영상입니다. 잠시만요. 일로 와. 이게 이상으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의자 수평 맞추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며 내린 결론은 만약 이 로봇이 실제로 만들어져 친구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용한다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으며 계단도 쉽게 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자이로 센서의 오차와 아직은 미숙한 코딩 프로그램의 실력, 그리고 주행 시 진동으로 인해 의자의 수평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코딩 프로그램을 더 공부하여 자이로 센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로봇에 GPS를 추가하면 기련 내 프로그램과 연동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PPT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계단을 오르는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단의 높이가 더 높으면은 넘어갈 수 없지 않나요? 그 부분에 이제 개선하여 높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게 개선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로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올라갈 수 있죠? 아까 보여주신 계단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이로 센서로 의자가 기울어져서 앉아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려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계단 높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문찬 학생이 연구하려는 의도에 맞춰서 향후 좀 더 노력하면은 더 좋은 산출물 또 연구 자료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용인 신촌초등학교 전주아 학생의 알아서 척척하는 쓰레기 분류기에 대해서 발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발표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신촌초등학교의 전주아입니다. 저의 산출물 주제는 알아서 척척하는 쓰레기 분류기입니다. 연구 동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 작업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관리 아저씨가 다시 분류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쓰레기 분류기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비트브릭과 마인드스톰을 이용해서 소리로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마인드스톰이란 테크닉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며 4개의 센서와 3개의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를 각 항목으로 분류해줄 컨베이어 벨트는 모터에 롤러가 달려있어 그 롤러는 벨트를 움직이게 해주고 그 벨트 위에 있는 저의 쓰레기가 각 항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 쓰레기를 구분해줄 소리 센서는 앞에 보이시는 스피커가 주변 소리를 감지해서 소리값을 저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연구 계획은 소리 센서로 구분할 쓰레기를 정하고 쓰레기를 분류할 본체를 만들고 비트브릭과 마인드스톰의 움직임을 연결할 방법을 찾고 본체를 덮어줄 뼈대를 만들고 정했던 쓰레기를 분류해줄 프로그래밍 만들면 됩니다. 연구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는 쓰레기가 소리값으로 분류할 쓰레기를 찾는 표입니다. 유리병 플라스틱 캔으로 시작하였고 6차까지 진행을 해 평균값이 가장 비교가 나는 유리병과 플라스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떨어지는 통로를 기리는 표는 4차까지 진행하여 총 통로의 길이는 13cm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으로는 아까 정하였던 유리병과 플라스틱 가장 크기가 비슷한 걸로 하였고 나중에 다른 쓰레기를 분류하고 싶으면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바구니를 확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본체를 먼저 만들었고 여기는 비트브릭의 서브 모터와 마인드스톰의 터치 센서가 서로 만나어 움직임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떨어지는 통로 밑에 위치해 있는 소리 센서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봤을 때 아까 13cm의 쓰레기가 떨어지는 통로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떨어지는 바구니이고 이것은 그 전체적으로 뼈대까지 방음 부스까지 만들고 본체를 넣은 모습입니다. 본체 발달 과정으로는 그 본체를 먼저 만들었으나 쓰레기를 잘 지탱을 하지 못했기에 통로 길이를 확장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쓰레기가 각 떨어질 항목도 만들었습니다. 뼈대인 방음 부스에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주변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 쓰레기만 잘 분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친 모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인드스톰 프로그래밍 설명으로는 터치 센서 1이 눌리면 라지 모터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터치 센서 블록 1이 눌리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왼쪽으로 돌아가 쓰레기가 분류가 됩니다. 이 터치 센서는 비트브릭의 서브 모터에 의하여 눌리는데요. 서브 모터는 소리 센서가 300에서 500이면 C가 움직이고 700보다 크면은 A가 움직여 각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작동 영상을 보면서 최종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 작동은 이렇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통로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소리 센서가 소리를 측정하고 설정해 놓은 쓰레기의 기준값과 일치하면은 서브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300에서 400이면은 서브 모터 1이 움직이고 소리가 600에서 700이면은 서브 모터 2가 움직입니다. 이건 서브 모터가 움직여 터치 센서를 누르는 장면입니다. 터치 센서 1이 눌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왼쪽으로, 터치 센서 2가 눌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오른쪽으로 가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쓰레기 분류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만약 저에게 재료가 더 많았다면 지금 만든 분류기와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는 쓰레기 밑에 똑같은 분류기를 여러 개 설치해서 모기 고물처럼 여러 가지 쓰레기를 한 번에 분류해서 더 정확하게 항목의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용인신조초등학교 전주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쓰레기가 떨어질 때 소리라는 게 네. 같은 재질이어도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분리수거의 목적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재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류 오류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일단은 재료 부족한 탓에 쓰레기 종류에도 뭐 큰 거나 뭐 병이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일단은 병을 사용하여 병인데 같은 재질로 사용하였고 만약 그냥 제가 다른 더 큰 쓰레기 같은 재질을 분류하고 싶다면은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바구니를 더 확장만 시키면은 얼마든지 그냥 다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같은 재질의 쓰레기가 모양이나 형태 등이 다르면
소리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소리값으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거니까 그럼 분류 네. 오류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건데. 아, 그래서 제가 평균값을 구했어요. 그 모양에 따라서 다르시다 하셔서 제가 평균값을 구하여서 해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소리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신다 했는데 네. 그 소리가 떨어지는 높이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이 있는 데서 떨어지면은 깨지기까지 하는데 그거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통로 길이를 구하는 표를 정했었잖아요. 그 13cm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유리여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기계에도 지장이 없는 높이를 제가 실험을 해서 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유리를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분류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그 높이를 따로 표시해 놓은 게 있나요? 네, 그 13cm여서 제가 레고로 만들다 보니까 한 칸 기준이 1cm라 13개의 높이로 해서 딱 정확히 13cm라고 제가 그 통로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고 바구니 아래는 좀 말랑말랑한 게 있어서 쓰레기가 떨어져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나 질문할게요. 그 쓰레기를 넣는 부분의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병 크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다른 쓰레기를 분류하고 싶으면 그 입구 크기만 바꾸면은 다 가능합니다. 입구 크기만 바꾸면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공간이 지금 다 이제 오픈돼 있는 건가요? 떨어지는 공간, 제가 그 쓰레기를 넣는 공간 빼고는 다 닫혀 있고, 그 넣는 공간만 그 문처럼 닫혔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유리가 깨지는 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바로 떨어지는 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한 곳에 내려놓으면은 굴러서 떨어졌을 때 일정 높이에서 그러면은 계속 그 소리를 인식하는 부분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이 병이 깨지지 않는 높이로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깨진다는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 염려는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그걸 고려해서 높이를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레고에 이제 말랑한 부분을 컨베이어 벨트에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떨어뜨리면은 병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주아 학생의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운흥초등학교 최상호 학생의 DMG 지뢰 탐사 로봇에 대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MG 지뢰 탐사 로봇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최상호라고 합니다. 제 PPT의 목차는 첫째,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 둘째, 연구 방법 및 내용, 셋째,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 및 제안입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뉴스를 보면 강원도에서 수해로 인해 DMZ에서 지뢰가 내려왔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로봇공학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내다가 그 DMZ에 있는 지뢰들을 제거해서 남북한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계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로봇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제작입니다. 저는 로보로보 부품들이 있어서 로보로보 1에서 7 가정들의 부품들과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로는 로봇 구상도 제작입니다. 저는 로봇을 다짜고짜 만들기보다는 구상도를 미리 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오차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획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구조 제작입니다. 몸체와 CPU, 배터리를 부착하고 바퀴는 DMG 지형을 위해 캐터필러로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밀한 입력 센서나 출력 센서 부착입니다. 지뢰 발견 시 소리를 낼 버저,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 그 다음에 막대를 앞에 만들어 지뢰를 탐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게 및 LED를 장착해서 여러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로봇의 실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LED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게가 지뢰를 잡았을 때, 그리고 이 다음 사진에는 마그네틱 센서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작입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은 로보로보 부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보로보 로직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하좌우 코딩, 두 번째는 마그네틱 센서, 세 번째는 LED를 코딩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하좌우 움직임에서는 1번 키를 눌렀을 때 전진, 2번 키를 눌렀을 때 후진, 3번 키를 눌렀을 때 좌회전, 4번 키를 눌렀을 때 우회전을 하게 만들었고요. 마그네틱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뢰가 감지되었을 때 버저가 1초 동안 울리고 앞으로 가서 DC 모터가 움직여서 집게로 잡을 수 있다는 그렇게 코딩을 짜였습니다. 그리고 LED는 5번 키를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6번 키를 눌렀을 때 LED가 꺼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첫째, 바퀴입니다. 원래 바퀴를 처음에는 일반 바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장애물들이나 울퉁불퉁한 면은 움직일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캐터필러로 바꿔 장애물이 있거나 울퉁불퉁한 면에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LED입니다. 왼쪽 LED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색광이 나와 야간 주행 시도 상관이 없지만 오른쪽 LED 같은 경우에는 색이 랜덤색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밝은 색이 나왔기 때문에 야간 주행에는 지장이 없음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틱 센서입니다. 마그네틱 센서가 자성을 잘 읽지 못하여 계속 앞으로 가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조금 보완해서 만들면 좀 더 좋은 로봇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로봇이 자성을 감지했을 때 집게로 그 물체를 짚고 목적지까지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로봇은 무게가 너무 나가 앞으로 쏠리는 것과 마그네틱 센서가 자성을 완벽하게 읽지 못하여 계속 앞으로 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만 보완한다면 지뢰를 탐색하거나 제거할 때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지뢰를 운반한다는 DMG 지뢰 탐사 로봇의 기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로봇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지뢰 제거와 DMG에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기 전에 실제 구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상호 학생 동영상 새로 공유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로봇의 뒤에 달린 그 두 개의 바퀴는 무슨 용도로 사용되나요? 뒤에 이 바퀴는 앞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이나마 잡아주기 위해 뒤에 두 개의 바퀴를 설치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자성을 완벽하게 읽지 못하면 지뢰인지 아닌지, 그거를 지뢰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인지 비슷한 물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DMZ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자성보다는 지뢰 쪽에 지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 센서 주위에 판을 씌워서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지뢰라면은 원래 땅에 묻혀 있을 텐데 그 땅에 묻혀 있는 거를 꺼내는 기능은 없나요? 아직 제 기술로는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땅을 파서 직접 지뢰를 꺼낼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지뢰 로봇이 파괴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런 점은 아직 직접 땅을 파거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만들다면 지뢰를 이제 해체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점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뢰가 자성을 띠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이거는 완벽하게 지뢰를 완벽하게 탐사하기 위해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만든 거지 이거를 완벽하게 실용화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마그네틱 센서 대신 철분을 감지하는 센서로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지뢰가 땅에 묻혀있긴 하지만 실제로 땅 위에서 지뢰를 건드렸을 때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땅 위에 있는 물체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뢰 제거 로봇이 지뢰 때문에 파괴될 위험이 혹시 있나요? 대부분의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무게가 나갔을 때 그때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로봇의 무게는 그 무게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거 로봇을 아까 구동을 보니 자석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뢰를 끌고 가게 되면은 뭐 무슨 중요한 선 같은 걸 건드려서 폭발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뢰를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자석이 작아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원래는 지뢰가 크지 않습니까? 지뢰가 크면 집게로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에 가져가는 거지만 지금은 자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금 끌고 가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최상호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발표로 광성드림초등학교 황우성 학생의 아침에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주는 자명등 로봇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 학생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성드림학교 초등 5학년 황우성입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아침에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주는 자명등 로봇입니다. 목재입니다. 제가 자명등 로봇을 만든 이유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시계를 쓰는데 사람이 소리로 인해 깨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빛으로 인해 깨게 되면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연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한 구성 방법입니다. 구성 요소는 전등 스위치 켜는 장치와 소리 센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작동 방법은 망치를 이용한 방법이나 슬라이더 방식을 이용하고 그리고 누름 장치를 이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망치를 이용하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슬라이더 방식은 옆으로 미끄러져서 전등을 누르는 것이고 누름 장치는 말 그대로 눌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망치를 선택한 이유는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또 만들기가 쉽고 작동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 부분은 과학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장난감 로봇의 동작 원리입니다. 만약에 알람식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소리 센서가 인식하고 그 다음 로봇팔이 여기서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떨어져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빛에 놀란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 영상입니다.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망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스위치를 켤 때는 망치가 떨어져서 불이 켜집니다. 장난감 로봇 동작 실험. 전등 스위치를 끌 때입니다. 망치가 돌아올 때입니다. 기어의 움직임. 연구 내용 및 결과입니다. 크게 4차까지 있습니다. 1차에는 중력을 이용해 망치를 떨어뜨려서 전등 스위치를 켜는 방식과 분리를 모터로 늘려서 망치를 끌어올리고 고정시키고 망치에 고무줄을 감아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고무줄이 얇아서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또 여기 보시면 분리에 감은 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리에 감은 줄이 보이는데요. 이 줄이 미끄러져서 잘 감아 올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2차는 그래서 고무줄 대신 고무 파츠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망치가 빗나가지 않게 가이드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구멍에다가 줄을 묶어서 끌어올리면 이제 줄이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전히 모터의 힘이 너무 약해서 망치를 잘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힘이 강한 구동 기어를 부착해서 망치를 잘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게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려면 이 모터를 멈추고 그러면 에너지가 끊기니까 이게 밧줄이 풀리면서 떨어져서 이게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인데 구동기어는 이게 빡빡해서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동기어를 돌려서 내리면 이 힘이 약해서 전등 스위치를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에는 이 원래 모터에다가 톱니바퀴를 장착해서 힘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단점은 과학상자로 만들어서 코딩이 되지 않아서 소리 센서 등을 장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및 아쉬운 점입니다. 자동으로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는 로봇 장치를 만들어서 자명등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자명등 로봇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 센서와 코딩을 해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로봇 공학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망치로 그 전등을 켜는 식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그 망치로 전원을 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끄는 거는
끄는 것도 망치가 스스로 해주나요? 아니면 그건 스스로 해야 할 수도 돼요?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죠.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예. 혹시 망치로 전등을 때리다 보면 계속하면 힘이 자꾸 작용되기 때문에 전등이 파손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까? 있긴 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든 불을 켤 때 항상 그걸로 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고무 파츠를 장착하기도 했고요.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원래 목적은 그 알람 소리를 소리 센서가 듣고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학 상자 때문에 소리 센서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셨죠. 그러면은 그 불이 켜지는 그 장치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자는 사람이 조절로 되는 거죠. 잘명등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냥 수동으로 해야지 켜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는 부분은 빛을 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빛을 보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적다는 그런 내용은 출처가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출처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마 제가 옛날에 백과사전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황호성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과학 상자에 있는 모터와 연계되는 코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있어요? 네, 코딩 보드라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초등 로봇반 16명의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